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기술 세미나 기술 이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포DS 뉴스의 명세환입니다. 온라인 기술 세미나 기술 이따는 새로운 시대를 리딩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네, 올해 마지막 기술 세미나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금일 세미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협력실 신찬희 연구원께서 2023년도 국내외 기술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대구대학교 김경기 교수님의 Introduction to AI Semiconductor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 세션은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형석 연구원께서 진행하시는데요. 겐 전력반도체 소자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로 금일 세미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세미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술 있다 제3회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은 상생과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R&D 파트너,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역량 강화를 돕는 R&D 지원센터로 성장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는 여러 공공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1:1 멘토링과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실습, R&D 모의 평가, 평가 후속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R&D 멘토링. 2021년에는 총 19개 분과 202개사가 참여하여 기술 전문가의 1:1 밀착 멘토링을 통해 기술 개발 애로를 해소하고 과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술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적합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매칭하는 기술 상담. 센터 협력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식품, 의료, 기계, 소재 등의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분야,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의 빅3 분야 등에 걸쳐 기술 사업화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한 기술 교류회, R&D 정책, 기술, 기획,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 주제로 공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이끈 R&D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함께 운영하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힘쓴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2021년에는 R&D 멘토링 202개사 추진, 기술 상담 777건 실시, 기술 교류회 10회를 개최하였고 기술 교류회를 통해 발굴 기획된 79개의 산학협력 우수과제를 중기부 R&D 사업으로 연계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18개 과제, 약 57억 원의 협약 실적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짐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만족도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생과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의 거침없는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술혁신을 이루는 그날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협력실의 신찬희 주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제 기술혁신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02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조성과 사업의 평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혁신 관련 정책 연구, 기획 등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내 기술교류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술교류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아이콘 기술혁신센터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술교류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기술혁신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는요, 중소기업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수행과 기술 애로 해소 등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는 중점적으로 이제 산학연 기술 교류와 협력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제 오늘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기술 교류를 지원하는 등 여러 기술 교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는요, 저희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 협력기관들과 함께 산학연 기술교류 협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혁신센터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인프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기술교류에 두 번째 R&D 멘토링 그리고 세 번째 온택트 브릿지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교류회입니다. 기술교류회란 기술 중심의 교육 혹은 세미나 제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수요형 그리고 공급형 기술교류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요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이제 협력기관 또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이나 협력기관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여러 곳의 홍보를 통해서 그 기술 수요 공급을 매칭하기 위해서 수요형 기술 교류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공급형 기술 교류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저희 전문 협력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저희 중소벤처기업에게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과 협력기관과의 만남의 장을 주선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 등 이제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번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번 진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 R&D 멘토링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멘토링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학계, 연구계, 연구개발 전문가 간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R&D 과제 고도화 및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크게 기술 상담, 그리고 기술 교육, 그리고 모의 평가를 크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D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세부 프로그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데이, 매칭데이, 그리고 모의평가, 후속 컨설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픈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멘토 그리고 중소기업 간 1대1 만남을 통해서
저희 교육도 진행하고요. 1:1 기술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데이에서는 이제 오픈데이에서 그 못다한 기술 상담을 조금 신층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매칭데이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조금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고도화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실제 R&D 사업 선정평가하는 것처럼 저희가 모의로 평가위원 분들 앞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 평가에서 나온 점수와 그리고 평가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심층적인 기술 상담을 거치는 것이 후속 컨설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후속 컨설팅까지 이제 다 마치면 R&D 멘토링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멘토링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서 중소벤처기업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R&D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분들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조금 원하는 중소기업분들, 그리고 3단계는 R&D 그 사업에 신청을 하셨으나 그 추천이 제외된 그 중소기업분들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조금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어서 R&D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온택트 브릿지인데요. 온택트 브릿지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판교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온택트 홀,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간단한 사무를 보실 수 있는 오픈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대면 그리고 비대면 행사를 동시 개최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중소기업 혹은 협력기관 담당자분들이 저희 신청을 통해서 언제든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택트 브릿지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온 오프라인 기술 교류회,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제작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도 진행하는 등 이제 온 오프라인 산학연 기술 교류 만남의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 교류의 R&D 멘토링 그리고 온택트 브릿지 관련 내용은 저희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온택트 브릿지 시설 예약도 저희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기술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도 이제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가 듣고 알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 굉장히 기대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신찬희 연구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대구대학교 김경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하게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구대에서 실제로 반도체 설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 이제 생활 외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공학회 제가 부회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포럼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발표에 앞서서 먼저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영상을 보고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혁신의 충격과 함께 사회 문화적 혼란까지 야기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주목을 받게 된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산업과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컴퓨터 비전, 모바일 등에서 AI가 적용되기 시작하며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병렬 연산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GPU가 AI 기술을 구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속도와 전력 소모에서의 한계점이 분명해 보다 AI 작업 처리에 최적화된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낮은 AI 반도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기술 진화의 한 축이자 AI 응용 프로그램의 심장이 될 AI 반도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네, 여러분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김경기 교수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소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뭐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나 세계적인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 AI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기술 흐름이나 뭐 기술적 성능, 그다음에 AI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시스템 요구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미래 사회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2012년 전까지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이제 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크게 이제 발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가 많이 아는 엔비디아, 특히나 엔비디아에서의 그런 GPU가 이제 뒷받침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 이제 사진에 왼쪽 사진에 있는 저 힌튼 교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면서 GPU가 뒷받침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크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CPU나 GPU 가지고 인공지능의 그런 모델들을 처리하기가 이제 어려워져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엑셀레이터의 개념으로 해서 뭐 NPU라고 하기도 하고 TPU라고 하기도 하고 회사마다 이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AI 반도체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저희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파워적인 면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도 이슈지만 그래서 저희가 1980년대까지는 바이폴라라고 그래서 꽤 파워를 많이 먹는,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저희가 반도체 칩을 만들었었는데 파워 문제가 워낙 이슈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이제 모스펫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모스펫이라는 이제 반도체의 그런 이제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제 시스템의 파워를 급격하게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뭐 멀티코어라든지 이런 이제 CPU, 그다음에 뭐 GPU가 나오면서 모스펫으로도 이제 파워를 굉장히 이제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반도체 소자 이외에 어떻게 이제 실제 반도체 시스템에서의 파워를 낮추는 게 없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는 저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고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알파고를 보시면 물론 이제 인간을 이겼지만 이제 알파고가 서버나 뭐 GPU나 뭐 CPU 같은 것들이 거의 한 몇천 개씩 이제 사용되는 이제 상황인데 사람으로 보면 이제 사람은 혼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일단은 졌다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혼자니까 그걸 실제로 졌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밥 뭐 30세끼 먹고 그리고는 뭐 특별하게 파워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한 20와트 정도 그렇게 이제 파워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간이 굉장히 파워를 작게 먹는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이제 파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뭐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역시나 이제
요즘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초거대 AI가 지금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뭐 시스템 만드는 사람이나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쫓아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1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초거대가 나오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파워, 즉 우리가 소모하는 전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모 전력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런 실제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 뭐 미국이나 중국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파워 이슈를 저희가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실제 이제 국가 안보와도 이제 상황이 있고요. 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AI 컴퓨팅을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발전시키고 싶어도 저희가 아직은 기술 격차가 있고 인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 국가에서도 열심히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뭐 주로 이제 뭐 팹리스 업체지만 그런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고효율의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개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인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슬라이드 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연산 처리용 반도체, 즉 뭐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연산이 거의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연산 처리용 반도체나 이제 유로모픽은 이제 3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그런 이제 유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보통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용은 뭐 서버에서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학습을 하고 추론용을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충분히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엣지용 뭐 아니면 모바일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아직 학습용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파워가 워낙 이제 많이 먹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은 추론용에 좀 집중하고 있다. 엣지용.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 뭐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었다라는 걸 주로 보시면 학습용이 아니고 주로 이제 약간 추론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국은 학습보다는 약간 이제 추론용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1세대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머신러닝 세대에서 저희가 2세대 딥러닝 세대로 이제 왔고요. 그러면 이제 3세대가 유로모픽이라고 해서 이제 유로모픽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인간이 이제 파워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뇌를 하드웨어적으로 모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로모픽 쪽으로 3세대 이제 발전을 할 것이고요. 요게 비디오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게 보시면 뭔가 같습니까? 움직여서 뭔가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네,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꼭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뱀같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인간의 뇌 세포입니다. 그래서 뉴런과 뭐 시냅스로 합쳐져 있는데 이게 학습을 계속하면 할수록 없던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보통 반복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신경 세포끼리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뭐 인간이 그걸 습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로모픽은 이런 이제 인간의 뇌세포를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CPU나 뭐 GPU 같은 것들은 이제 폰노임 아키텍처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아키텍처로는 저희가 뭐 파워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이제 유로모픽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거의 이제 합의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이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CPU나 GPU는 사람보다 훨씬 더 캘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판단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전통적인 저희 아키텍처와 새로운 이제 NPU 뭐 인공지능 반도체, 유로모픽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서 뭔가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라고 하지만 참 저희가 비행기가 새를 모방을 했지만 새의 날개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것도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퍼적인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뭐 AI 엑셀레이터,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인공지능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회사마다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앞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구글 TPU나 뭐 인텔이나 요즘 이제 AMD도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아마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도 또 새로운 뭐 제가 알기로 H200이나 뭐 네. 그런 이제 칩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벤처 업체들에서 실제 이제 AI 엑셀레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약간 도표가 작아서 잘 보이시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MLP 아니면 뭐 DPL 뭐 이런 이제 명칭도 있겠지만 회사마다 TPU, MPU, DPU, 뭐 IPU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뭐 지금은 2019년도까지만 이 표에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게 이제 서버용, 학습용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윗부분에 있는 그 아키텍처가 보통 이제 모바일용, 이제 엣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서버용에서 주로 이제 학습을 하고요. 뭐 밑에 옆에 이제 보시면 HBM이라고 있죠. 뭐 네. 그래서 요즘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한참 이제 HBM 가지고 항상 원래 약간 삼성이나 이런 데 밀렸는데 올해부터 이제 삼성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이제 HB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빨리 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일반적인 아키텍처 패러럴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GPU 같은 이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실제로 이제 웨이트 값을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이제 웨이트 값을 학습한 웨이트 값에서 바이너리 값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양자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압축 기술들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제 실제로 모바일용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이제 파워를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플로우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두 개가 합칠 수도 있지만 아마 학습용, 추론용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나누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학습용은 사실은 좀 어려우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추론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프로세서를 조금 상세하게 나타나면 실제로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DL 좀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레이어에 대한 이제 프레임 워크 서포트가 있을 것이고 컴파일러가 있고 드라이버가 있고 뭐 펌웨어가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이 있는 형태로 저희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자체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는 게 아마 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벤처 업체들은 저 중에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하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좀 빨리 이제 플랫폼 확실한 이제 플랫폼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글자가 위에 타이틀에 좀 빠졌는데 스피드업 또는 로파워 디자인을 뭐 위한 그런 하드웨어를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스피드를 높이고 로파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매년 너무 빨리 바뀝니다. 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먼저 바뀌고 하드웨어는 쫓아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구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간이 설계만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왔으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떤 알고리즘이 나와도 거기에 상당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단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회사마다도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양장화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프루닝이라고 해서 한글로 하면 가지치기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쓸모없는 거는 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엔비디아 뭐 N사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 요즘 뭐 N사라 그러면 다 엔비디아라고 네. 하니까 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고요. 메모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문제는 이제 파워죠, 파워. 저희가 이제 순행식을 쓰는 순간 그 어떻게 보면 그 칩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만 봐도 엔비디아는 순행식을 안 하면 굉장히 이제 파워나 열 문제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순행식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칩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이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안 빠지는 게 파워입니다. 파워. 네. 그래서 전력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제 요거는 뭐 좀 설명이 많지만은 밑에 보시면 저희가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간단한 이제 어떤 이제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더 블락이나 뭐 곱하기 블락, 뭐 멀티플리케이션 보시면 이제 SRAM, DRAM 있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 이제 파워를 제일 많이 먹는 게 DRAM입니다. 상당히 많이 먹죠. 네. 저희 뭐 640 뭐 이렇게 100배 이상 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캘큘레이션이 많이 먹힐 것 같지만 사실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굉장히 파워를 먹는다. 네. 그래서 그 메모리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제일 이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DPU다, NPU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칩을 저희가 뭐 실제로 ASIC화 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세서가 있고 그 메모리가 있고 뭐 DPU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칩들이 호모지니어스한 칩, 즉 같은 칩들을 막 같은 코어를 쓰는 것보다는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칩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저런 식으로 DPU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칩들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제 설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FPGA라고 해서 저희가 뭐 ASIC화 즉 원칩을 하기 직전에 FPGA를 사용해서 그 활용을 먼저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FPGA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회사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PGA는 실제적으로 DPU만 실제적으로 뽑아서 먼저 설계를 해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전체적인 구조가 저희가 DPU가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렐형의 뭐 그래서 버스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딥러닝의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에 있는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로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는 게 참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제 알고리즘이겠죠, 그죠?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실제 최적화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PU를 설계할 때는 먼저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켜서 그럼 학습을 시키면 제대로 시키면 거기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플한 저희가 DPU 디자인의 그런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뭐 파이토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뭐 하이 레벨 정도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이 레벨을 실제 하드웨어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벨로그나 VHDL이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주는 HLS라는 그런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로 만드는 건데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엔비디아의 또 제일 큰 장점의 하나가 쿠다죠. 쿠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이 쿠다 가지고 그쪽이 워낙 쿠다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쿠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범용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컴파일러라고 합니까? 뭐 그런 쪽을 이제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레라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가 이제 쿠다를 안 쓰고 국내 업체? 예, 국내 업체입니다. 벤처 네. 업체인데 이제 그 업체가 쿠다를 안 쓰고 모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컴파일러나 뭐 이런 쪽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컴파일러들을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인텔, 페이스북도 만들고 있죠. 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자이링스, 뭐 세계적인 업체들이 지금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네.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한국도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너희 컴파일러 있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 돼 있어야 이제 팔리니까. 예,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 보시면 이 외에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칩이나 오픈엣지, 디벡스, 텔레칩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뭐 사피온 코리아, 모빌린트, 에임퓨처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어떤 회사는 아예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의 중소업체에서 인공지능으로 하면 실제 엔비디아나 이런 게 조금 가격적인 면이나 뭐 그런 게 부담이 된다라면 이제 이런 업체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생성 AI 모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또 실제로 작게 만들고 가속을 시킬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피치형, 뭐 어떻게 보면 내추럴 랭귀지형, 뭐 컴퓨터 비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하면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죠. 그래서 뭐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까? 뭐 그래서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을 통해서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 나갔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무어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어로 같이 굉장히 실제로 인공지능에 쓰이는 모델 사이즈가 거의 뭐 막 보시면 2021년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모델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네,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용은 그래도 뭐 서버니까 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엣지용을 저렇게 모델 사이즈가 큰데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걸 옵티마이즈하고 최적화하는데 요즘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죠. 여기 보시면 뭐 GTP3만 하더라도 그죠? 거의 뭐 20만 불 이상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GTP4가 나왔고 곧 이제 5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죠? 거의 여기에 쓰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핵심이 모델 컴프레션입니다. 압축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나 뭐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이 요즘은 이제 중점적으로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압축 기법들, 프루닝, 뭐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사이즈를 줄여나갈까 뭐 그런 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있는 뭐 GPU에서 그런 D램에 있어서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대역폭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죠. 제일 밑에 보시면 뭐 일반적인 메모리 익스텐션, 뭐 제일 대표적인 게 HBM이 되겠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뭐 4가 나왔고 곧 뭐 5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그래서 요즘 뭐 일반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CXL이라고 해서 메모리 사이 연결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개념인데 PIM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서 뭐 삼성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100% 딱 맞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HBM 있죠. HBM을 사용해서 그런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AMD나 뭐 엔비디아는 다 여기 있는 이제 HBM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지금
중소기업 뭐 지금 벤처 업체 중에는 퓨리오사 AI라는 네. 아까 업체를 얘기했는데 그 퓨리오사 AI가 내년에 HBM을 써서 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아마 한국의 최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면 어떤 인공지능 쪽에서 하여튼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more 컴퓨터, 뭐 어떻게 보면 아까 PIM도 하나의 그 방법인데 메모리 옆에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프로세싱 유닛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텔이나 이런 곳은 기존 아키텍처의 메모리를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삼성은 우리가 메모리를 잘하니까 그 메모리에다가 프로세싱을 넣자. 뭐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아까 얘기했던 이제 PIM이라고 그러고요. 좀 새로운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좋은 컴퓨터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밑바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거하고 베터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학습을 네네. 잘해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이제 실제 인공지능 반도체,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네. 설계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의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형석 책임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연구원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와이드밴드갭 전력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이 갠 전력 반도체 소자 및 시장 동향 설명인데요. 진행에 앞서서 세미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갠 전력 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반도체 기술. 저렴한 가격, 우수한 내열 특성을 가진 실리콘이 반도체 사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증,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에너지 효율화 이슈로 전기적 특성과 효율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 기존 반도체를 대체할 소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리콘을 대체할 소재로 갈륨과 질소로 구성된 갠, 질화갈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갠은 하나의 전자가 결합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인 밴드갭이 실리콘 대비 3배 넓으며 고주파, 고전압,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광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 SI 전력 반도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대두되고 있는 갠 반도체. 갠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바로 이형석 책임연구원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발표는요. 제목은 이제 갠 전력 반도체 소자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영석입니다. 그 목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력 반도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답이 나왔었는데 이제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갠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반도체의 개요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의 흐름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맨 왼쪽에 보면 그 최초의 공급원, 그러니까 이제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이랑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전력 변환이라고 하는 이제 가운데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뭐 원유 같은 경우는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거를 소비를 할 수 있고, 자동차나 공장이나 집에서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는 바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전기 에너지화로 바꿔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현재 그 에너지 그 소비의 그 흐름을 좀 보면 한 전기 에너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30년도까지는 80%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그 중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거죠. 뒤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거를 저희가 보통은 붙여놓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몇 등급짜리야라고 사실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이나 뭐 이런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40%가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좀 한 등급만 올려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등급을 하나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화력발전소 3개가 창출하는 전기 에너지 생산량을 맞바꿀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320기가와트시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3,536킬로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아까 40%가 이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80%로 옮긴다고 그러면 이게 한 더블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우리가 그 가전 제품에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에어컨 같은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그 중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 효율이 높아야 되고 전력 변환 장치에 들어있는 전력 반도체가 효율이 좋은 거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버터 내에는 이렇게 실외기죠. 실외기 내 인버터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전력 반도체가 있고 그 전력 반도체의 효율이 좋은 뭐 실리콘 카바이드 또 지금 설명드리는 지라갈륨 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면 효율이 높은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소재에서 소자까지 또 모듈 공정 단계를 한번 이렇게 흐름도를 한번 나타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소재가 되는 거를 만드는데 기판이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볼이라고 하는 인곳이라는 거를 이제 성장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걸 폴리싱을 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웨이퍼 기판이라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반도체 소재가 되려면 에피텍셜 그로스라고 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이게 액티브 소자의 액티브 에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친 거는 에피 기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에피 기판을 가지고 소자를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공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공정을 거치는데 그건 이제 웨이퍼를 얇게 만들거나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밑에 보는 것처럼 와이어 본딩 같은 걸로 그걸 통해 가지고 패키지까지 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패키징 된 거 또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는 탑재가 되는데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을 만질 저희가 시간이 없죠. 그렇죠.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 제품, 모바일 제품 뭐 이런 거에는 이런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꼭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늘고 있고 올해는 사실 좀 주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많이 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좀 바뀔 거다라는 것을 아마 의문시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시간 문제지 이것이 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 전기자 차도 그렇고 그 내부에는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 여기 이제 배터리 차저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 있고 그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여기 이제 300V 혹은 요즘은 이제 좀 더 높여서 600이나 800V까지도 승합을 시키는데 여기를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DC-DC 컨버터나 DC-AC 교류로 이제 바꿔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하는 그런 이제 개통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주 메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에어컨을 저희가 가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좌석을 움직인다든가 혹은 그 전기 자동차에 라이트를 킨다거나 뭐 에어컨을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고효율 반도체를 쓰게 되면 이 전기 자동차에도 혜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쓸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충전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 그것이 많이 좀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한 번 충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주행 거리를 늘릴까? 600에서 800km. 우리가 지금 내연 기관은 한 600km, 700km니까 그 이상 되면은 좋잖아요. 충전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릴까를 나타내는 슬라이드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전압 배터리를 조금 효율이 좋은 거 아니면은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린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차체를 경량화시키면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것이 주행거리가 늘어날 거고 또 효율이 좋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전력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은 고효율 전력 변환 장치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요 한 4가지 정도를 주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될 때 한 700km, 800km 이상 되는 주행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러면 이상적인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슬라이드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은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앞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파워 소모를 좀 줄이고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온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압 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실리콘 반도체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스위칭 스피드라는 게 빨라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라는 거는 반도체가 온과 오프 켜졌다가 꺼졌다는 거를 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거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즉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온과 오프를 반복할 때 속도가 되게 느리면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캐패시터 같은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것이 어떤 거는 굉장히 빨라. 그러면은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무게가 줄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이런 용도에도 적합한 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도 정도가 리밋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겐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도 그렇고 한 250도, 300도까지 동작은 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온도를 낮추기 위한 히트싱크나 이런 것들의 크기나 무게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시스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한 전력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실리콘 반도체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파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세대에서 5세대, 뭐 지금은 더 많이 갔는데요. 실리콘 IGBT 하는 예인데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파워를 줄이는 노력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자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재료의 물성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가니까 더 이상 줄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공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들을 거치니까 그러면 새로운 소재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온저항이 굉장히 낮다든가 아니면 이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런 반도체 소재가 각광을 받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 중에서 실리콘 슈퍼 정션이라고 하는 소자인데요.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매년 이제 온저항을 굉장히 낮추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실리콘 슈퍼 정션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 그 실리콘 모스펫 반도체의 어떤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와이드밴드계 소자들이 상용화가 됐어야 되는데
실리콘 반도체 쪽에서도 이거를 갈고 닦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해서 이런 쿨모스라는 소자도 만들고 뭐 지금도 더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한계점을 보이는 점이 바로 저기 있는 파란 선 라인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때와 더불어서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지라갈륨 반도체가 상용화가 되고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별로 소자 분류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실리콘 반도체인데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종류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이라는 반도체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상용화가 됐고 거기에도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 뭐 SBD 반도체,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는 모스펫 뭐 이런 종류들이 실리콘 카바이드에는 개발이 상용화가 되었고요. 지라갈륨,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반도체는 햄트 소자가 먼저 상용화가 그 뒤이어서 했고요. 최근엔 그 뒤이어서 이제 뭐 다이오드라든가 아니면 모스펫 소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요거는 그러면 이게 재료들이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반도체가 있는데 그럼 어떤 특성이 좀 있나 좀 비교를 한 슬라이드고요. 왼쪽에 보시는 오각형 내를 보면 우리가 전력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요소, 고전압을 동작을 하는 거, 고온에서 동작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스위칭 스피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리콘이 이제 가운데 굉장히 조그만 형태를 보이고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겐 같은 경우가 좀 이걸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좀 소재로서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발리가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이제 발리가 교수님이 어떤 거가 그러면 좋은 전력 반도체냐라는 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00V 정도 되는 전력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온저항이 한 100 이상이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여기 보면 한 1 정도 되는 거고 지라갈륨은 한 0.1 전후가 되는 거 보니까 한 10배 이상씩 이렇게 계속 줄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력 반도체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상용화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라갈륨 반도체는 어디다 쓸 거냐? 이제 그거가 좀 고민이 될 텐데 이제 지라갈륨의 장점하고 이제 어디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을 한 거예요. 지라갈륨은 와이드밴드 갭 소재고 고온에서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냉각 장치가 좀 덜 필요로 하는 반도체고요. 햄트라고 하는 소자니까 이제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콤포넌트, 캐패시터나 인덕터나 이런 소형 부품들이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가 가능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의 주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뭐 랩톱 충전기라든가 외장 배터리 혹은 자동차 아니면 뭐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배터리를 소모를 좀 하지만 효율이 좋아가지고 또 소형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라갈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 반도체의 응용 분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파워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는 이제 고전압 더 높은 전력대 그리고 이제 우주 통신 이런 쪽에서도 반도체가 겐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겐 전력 반도체의 응용 분야를 나타낸 건데요. 사실은 우리 겐 전력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기 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LED나 이런 것들이 다 지라갈륨 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벌써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5G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기지국에 사용하는 RF 소자들에서도 지라갈륨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최근에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뭐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라갈륨 통신 반도체, RF 반도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전력, 고전압, 고전류를 다루는 이런 전력 반도체에서도 지라갈륨이 사용되니까 굉장히 다방면의 사용이 가능한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겐 전력 반도체는 어떠한 형태대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갠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랑은 조금 다른 형태대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기판보다는 이렇게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사파이어와 같은 기판에서 지라갈륨이 성장되는 이종 기판을 사용하는 형태대로 성장이 됐고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맨 처음에 올라가고 그 위에 알루미늄 갈륨 나이트라이드, 저희는 이제 알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성장이 되면 여기에 이제 2DG라고 하는 채널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폴라리제이션 필드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처럼 도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자 공정이 굉장히 간단해지게 되니까 이런 형태대로 많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처럼 기판으로 처음에 개발된 건 아니고 남의 기판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볼처럼 생긴 것이 이제 인곳이라고 하는데 저 기판에서 자기의 에피를 기르는 그런 형태대로 개발이 돼 있고 이제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남의 기판 위에다가 자기 겐이라고 하는 걸 성장을 하니까 그런 소재적인 측면, 에피를 기르는 연구와 노력들이 많이 처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뒤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기 기판이 아닌 이종 기판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라갈륨 그 반도체 레이어를 결함이 없이 좋은 레이어를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판 위에 버퍼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함을 감소시키는 기술들이 처음에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버퍼를 쓰기도 하고 슈퍼 레티스라고 하는 구조도 쓰기도 하고 이런 형태대로 발전을 해서 그 위에 겐, 알겐 이런 형태대로 에피가 성장이 됐고요. 연구소마다 회사마다 그래서 이런 버퍼 레이어나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독자적인 에피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허나 이런 걸로 다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독창적인 구조로 인해서 에피를 기르는 거. 저희가 사용하는 건 여기 맨 윗단에 있는 부분만 사용을 하지만 그 밑단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0볼트일 때는 꺼져 있다가 0볼트보다 좀 위에 있으면 켜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모드라고 하는 모드인데요. 그것이 당연히 하게끔 생각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겐 반도체의 햄트 구조는 이미 채널이 형성이 되니까 0볼트에서 이미 턴온이 되어 있는 동작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작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시스템이나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좀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모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널을 그러면은 좀 알겐 레이어 가운데에 리세스라고 하는데 이 알간 레이어를 이렇게 좀 깎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플로린이라고 하는 거를 임플란테이션 시켜서 그 채널 부분을 형성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P-타입의 그 게이트를 넣어서 PN 정션 구조를 시키는 P겐 게이트의 E모드 겐 전력 반도체 기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게이트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위치 역할을 좀 앞에 해주고 나머지 이제 버퍼라든가 소스 드레인 역할을 이제 겐 반도체를 하는 이거는 이제 패키징으로 나오게 되는데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P겐 반도체, E모드 반도체를 만드는 구조고요. 오른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반도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겐 햄트 반도체가 이렇게 패키징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똑같이 650V를 동작을 하고 문턱 전압은 다 0V보다 높은 1.7V, 4V가 되지만 온저항이라든가 누설 전류 같은 것이 좀 약간 차이가 나죠. 어떻게 보면 캐스코드 소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패키지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더 드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이제 P겐 같은 경우는 웨이퍼에서 만드는 것은 장점은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항이라든가 전류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추후에 P겐 반도체, P겐 E모드 겐이 더 성장이 되면 아마 캐스코드보다는 P겐 반도체 E모드 겐이 더 성장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C화예요. 이 겐 반도체는 실리콘 위에서 소자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대면적의 소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거와는 차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집적을 해서 만드는 거, 시스템 온칩 같은 형태로도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냥 실리콘에서 이런 게이트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고 지라갈륨 반도체를 붙이는 이렇게 SIP, 시스템 인 패키지 형태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장단점은 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는 시스템 온칩 형태로 만든 거고, 이제 밑에는 시스템 인 패키지 형태로 만든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은 좀 있고, 안정성 면에서는 뭐 SIP 형태가 좀 더 좋다고도 하는데, 아마 SOC 형태로도 더 기술 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SOC 형태로도 많이 더 제품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열 문제예요. 저희가 지라갈륨 반도체는 굉장히 조그맣지만 굉장히 큰 전류를 만들 수 있고 큰 전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자 자체가 열이 그러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서 그런 거를 내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자 동작을 하고 고전류를 동작을 시키면 밑에 그림처럼 빨갛게 그런 라인이 되는데, 이게 높게는 한 250도에서 300도 정도까지 되니까 되게 뜨겁죠.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만지기에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제가 좀 전에 이거는 좀 높은 온도에서도 구동이 되고 동작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지라갈륨 반도체가 저렇게 열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수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낮추는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양면 그 방열 기술 위만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도 이렇게 방열을 하는 구조라든가, 혹은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기판을 더 방열 열전도도가 좋은데 다이아몬드로 이제 바꿔버리는 개논 다이아몬드 기술도 발전을 해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구조인데 다이아몬드 기판을 쓰면서 여기 생기는 이제 온도가 한 3분의 1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좀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가격도 좀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우리가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추려면은 하나의 그 웨이퍼 기판을 공정을 할 때 사실은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에요. 우리가 2인치나 4인치 공정을 돌리는 비용이나 8인치, 12인치를 공정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번에 공정이 나갈 때 큰 웨이퍼를 돌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인치나 12인치도 가능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판의 크기를 늘리는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8인치가 상용화되어 있고 12인치까지도 이미 데모가 나와 있어서 구할 수가 있고, 추후에는 아마 12인치까지도 12인치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많이 각광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텔 같은 회사는 CPU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거기도 이제 개논 실리콘을 해서 12인치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판도 이렇게 데모를 한 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또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판이 크면 클수록 그 위에 이제 에피 성장이라든가, 혹은 이것이 이제 웨이퍼가 좀 자기 기판이 아니다 보니까 웨이퍼가 휘는 현상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균일하게 입혔고, 그리고 웨이퍼가 휘는 현상도 굉장히 잡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준 슬라이드고요.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겐 반도체는 자기 기판보다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남의 기판에서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종 기판에서 성장을 하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레티스라고 하는 구조가 맞지가 않아서 웨이퍼가 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의 그 에피를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 기판 위에 길러진 거는 한 5마이크로,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한 10마이크로이고, 자기 기판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개논 겐이라고 하는데, 벌크 겐 기판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한 50마이크로 이상까지도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판이 아니니까 그 격자가 맞지가 않아서 보니까
이런 결함, 맨 밑에 보면 이제 점점점점 이런 결함들이 보이는데 이 결함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논 실리콘은 딥백 덴서티라고 하는 게 10의 9승 오더, 캐논 실리콘 카바이드는 뭐 10의 8승 오더, 뭐 캐논겐 같은 건 10의 3에서 10의 6승 오더니까 결함이 좀 점점 좀 줄어들죠. 그래서 캐논 실리콘이나 이런 반도체는 한 600에서 한 1000볼트 정도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잡고 있고 그거보다는 훨씬 큰 수 킬로볼트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수직형 겐에서도 그런 타겟팅을 좀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왼쪽은 지금 현재 상용화되는 겐 햄트 구조, 레터럴 구조로 동작을 하는 소자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버티컬 구조, 개논 겐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만든 트렌치 모스펫입니다. 요거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의 전력 반도체와 유사한 구조고요. 이거 햄트 구조는 이제 왼쪽과 같이 이런 구도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저거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한 600볼트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수킬로볼트 정도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상용화는 이제 왼쪽이 먼저 됐고 이제 오른쪽은 지금 상용화가 막 앞두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형 겐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나라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같은 전류일 때 이렇게 뭐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에 비해서도 겐이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아까 발리가 피겨 오브 메리를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제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거를 한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논겐으로 만들었을 때 한 5000볼트까지도 이미 소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장을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미국은 2018년 그 이전부터 파워 아메리카라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 미국에 잡이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메드 인 USA를 이미 2018년부터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자동차 전력 반도체가 자동차 반도체가 이슈화되면서 유럽도 이거를 다른 나라의 반도체를 의존하니까 자기네들이 자동차 산업이라는데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EU 칩스 액트라는 거를 발의됐고요. 또 여기에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 겐과 같은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겐 반도체의 기업 동향이고요. 뭐 2010년부터 이제 회사들이 생기고 또 어떤 거는 이제 M&A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아직은 이제 여기에 내세울 만한 이제 국내 회사가 좀 없지만 몇 년 내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겐 반도체의 기업 동향이고요. 처음에 그 캐논 실리콘이 이제 4인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인치가 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조만간 12인치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수직형 겐 같은 경우는 2인치에서 4인치 정도니까 그 웨이퍼 사이즈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겐 반도체의 최근 시장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은 되고는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거기에 이제 겐 지라 관련 반도체가 탑재가 되면 이 시장은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8년 기준으로 $2 밀리언 정도의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요거를 좀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지라 관련 반도체는 항복 전압이 높고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효율의 소형의 전력 변환 장치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한 반도체다. 그리고 지라 관련 반도체는 항복 전압을 높이는 기술, 또 E모드 만드는 기술, IC와 고방열 패키징, 그리고 8인치 대면적 기판 이런 순서로 개발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수직형 겐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해외 그 마켓하고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아답터라든가 충전기 이런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국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제들을 많이 양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EU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세미나 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제 2가지 세미나 오늘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자 기술 있다라는 이 세미나를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나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일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기술 있다 3회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